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1월 17일 2023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본격적인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올해 수능 시험에 대한 총평과 앞으로 남아있는 대학 입시 전략 등에 대해서 입시 전문가 김윤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2023학년도 수능이 지난 11월 17일 드디어 치러졌습니다. 네. 최종 응시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총 응시 인원은 지원 인원이 50만 5천여 명에서 네. 약 89.2%가 응시하여 45만 명이 지원 응시하였습니다. 네. 즉 지난해보다 약 2천여 명이 감소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천여 명이 감소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인원은 계속해서 감소해가는 추세일까요? 네, 감소하는 추세가 실제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응시율이 85.3%로 급격히 낮아졌고 네.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네. 올해는 전년도보다 아마 결술이 약 0.2 내지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건 아마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능 시험을 치른 뒤에 수험생들의 반응이 가장 궁금한데요. 수험생들 반응은 그냥 EBS에서 실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조사해봤습니다. 네. 조사해본 결과 전체 학생의 29.6%가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47.6%가 좀 어려웠다. 네. 그냥 보통이었다 15.9%였고 약간 쉬웠다, 매우 쉬웠다가 6.8%로 전체 약 7%인테는 쉬운 시험이었고 네. 나머지 학생인테는 모두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과반수 이상이 어려웠다 쪽으로 분포가 네. 되어 있던 거군요. 올해는 문과, 이과의 구분 없이 치러진 두 번째 수능이었지 않습니까? 이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과목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어는 전년 수능보다 많이 쉬웠다. 네. 쉽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1등급 컷이 한 3, 4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쉽다는 것이 1등급 학생 기준에서는 좀 쉬웠을 수 있지만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는 어려워졌다. 즉 이것이 수학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국어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씩 낮아지는 데 반해 네. 중킬러 문제들 즉 중상 난이도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위권 구별이 확실한 시험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어 네. 영역은. 그리고 수학 영역은 전년도보다 좀 쉽거나 비슷한데 올해 수능 문제의 특징은 수학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저도 2시 10분에 시험지를 받아서 한번 네. 풀어보려고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쉬운데? 그리고 딱 직접 저도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 안에 숨어진 조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 정도는 손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막상 손을 댔는데 풀이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 영역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한 문제 정도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1등급 비율이 6.25%보다는 조금 상승한 7%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올 수능에서 가장 큰 특징은 탐구 영역이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네.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특히 사회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점수차가 가장 쉬웠던 동아시아 과목과 어려웠던 경제나 아니면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1등급 컷도 차이가 나지만은 만점자 표준 점수가 12점 내지 13점 정도 차이 나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시험이었다. 네.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은 올해 과목 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게 앵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사회탐구는 객관식입니다. 네. 1, 2,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죠? 네. 그러면 어려운 문제 같으면은 오답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오답률이요? 네. 어, 1, 2, 3, 4, 5 중에 한 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래전에 시험을 봐서 잘 네. 생각은 안 나는데요. 오답률이 전체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네, 오답률 같은 경우가 실제 보통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네네. 객관식이다 보니까 한 70% 정도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 사회문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97.6%였습니다. 즉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도 오답률이 97.6%가 됐다 소리는 네. 푼 학생들이 거의 다 틀렸다 소리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가원에서 매력적인 선지를 골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항을 저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더니만 학생들이 코로나 여파로 학력 수준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책을 워낙 안 읽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없는 시간이지만 책을 좀 읽어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책을 좀 읽어라라고 네. 권하셨고요. 이렇게 오답률이 높다는 건 사실 평가원의 목표는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객관식에서 정답률이 2.4%, 2.6%밖에 안 났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죠. 난이도 조절은 실패한 것이다. 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과목 간 난이도 조절이 사회탐구는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네. 제일 쉬웠던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표준 점수가 65점 정도 나오고 네. 어려웠던 과목은 76, 77 정도 예상할 정도로 똑같이 만점 받았는데 어느 학생은 65점 받고 어느 학생은 77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가 크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다. 네. 올해 탐구 영역의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과목별로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전체적으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변별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변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공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수능이 점점 최상위권에서 네. 올해는 조금 변별력 확보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러나 최상위권 어치한이나 소위 말하는 스카이 정도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조금 쉽지 않았지만은 네. 중하위권 대학들, 즉 중상위권이라고 하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서성한부터 지방대학은 변별력이 확실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수능 점수 발표일은 오는 12월 9일입니다. 그 전까지 수험생들이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학교에서 가채점도 끝나고 한데 네. 지금 지난주 주말을 비롯해서 각 대학별 고사, 면접이나 아니면 논술고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채점 결과와 실제점 결과의 등급 점수 차는 한 적으면 1, 2점, 많으면 4, 5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일 학생 입장에서 나는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 대학 면접 보러 안 가야지 아니면 논술 치료로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4, 5점 정도 차이 나더라도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먼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도 네. 들리네요. 네. 네, 포기하지 말고 본인에게 온 기회들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별 전형도 계속해서 이어져갈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이 이 전형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별 고사, 즉 면접이나 논술 같은 경우는 주변에 물론 조언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네. 요즘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너무나 자료가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면접의 예시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작년 출제 문항이라든지 논술 같은 경우도 작년 기출 문항, 올해 모의 평가 문제 다 돼 있으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작년 기출 문제, 최근 한 3, 4년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에 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독특한 어떤 특별한 전략을 찾는 것보다 네. 모든 대학별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이번 입시에서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변수를 하나 꼽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겠지만은 사회 탐구 영역의 과목별 점수가 크게 났다. 네. 그런 말하면은 사회 탐구를 굉장히 탐구 영역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네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가면 굉장히 유리하겠다, 그죠? 그런데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을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하지만은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각 대학별로 100분위 1을 가지고 한산한 점수가 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한산 점수를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N수생, 즉 재수 이상의 학생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즉 재수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수생들은 주로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인원수가 많을 것이므로 재학생 입장에서는 정시 모집 지원할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올해 학생들이 특히 부산 지역 학생들이 정시 지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대학이 부경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경대가 여태까지 가군, 나군만 분할 모집하다가 네. 올해는 다군을 모집합니다. 네. 다군을 모집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가군, 나군에서는
그나마 부산에서 상위권인 학생들이 부산대, 부경대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군에는 적을 수 있는 대학이 해양대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부경대가 생기다 보니까 다군, 부경대 점수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네. 올 입시에서 쳐다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예상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학생들이 꼭 챙겨야 될 거는 네. 특히 중하위권 대학 아니면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들을 먼저 선임하기 위해서 수시 모집만 모집하는 학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학과 같은 경우에서 정시 모집으로 인원이 이월되는데 네. 그 인원은 시중에 나와 있는 배치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가 있다면 그 대학, 학과가 과연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이월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사회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까다로웠다, 예. 변별력이 높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대학별로 환산을 했을 때 네. 굉장히 학생들마다 어떤 이점과 단점들이 많이 갈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예. 이런 점들을 학생들이 잘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학별 환산 점수와 더불어서 대학마다 입시 요강도 굉장히 다르지 예. 않습니까? 대학 일정에 걸맞게 효과적으로 이런 입시 요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 홈페이지입니다. 네. 대학 홈페이지 보면은 최근 5년간 입시 결과를 다 홈페이지 공개해놨고 아니면 대학 어디 가면은 최근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입시 결과 합격자 70% 평균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입시 설명회를 참여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담임쌤과 상담이 가장 좋은 겁니다. 실제 입시는 정보와 정보의 분석력 차이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담임쌤이 아닐까. 네. 그리고 부산진학지도협의회는 1년 수능 점수가 발표되면 그 점수를 가지고 부산 지역 대학의 진학 가능 점수를 발표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담임쌤과 상담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담임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좀 네.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학원, 사교육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도 여러 가지 정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습득을 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학 홈페이지와 입시 요강집을 가장 꼼꼼히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수능을 아, 봤는데요. 네, 그때 입시 요강집을 볼 때마다 네.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문항들이 나와 맞습니다. 있는 것을 예, 보고 맞습니다. 깜짝 놀란 기억들이 예. 나거든요. 본인의 어떤 인생과 운명을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시 요강집을 정말 꼼꼼히 네. 한번 챙겨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논술 특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논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홈페이지 가면은 3년간 자료, 4년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대학별 논술이라는 게 10년 전이나 그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지고 있다. 제시문이 교과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입니다. 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 부산대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 상하를 다시 봐라는 겁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부산대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문항이 3문항 출제되는데 한 문항이 수학 상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준비가 안 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일본 문항을 놓치고 들어간다 그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든지 아니면 타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도 수학 상하에서 중요한 공식들이나 그런 중요한 점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논술고사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팁까지 잘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전문가로서 요즘에 어떤 논술의 출제 경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논술의 출제 경향이라는 것은 실제 교과서만 착실히 봐도 될 정도다. 아니면은 실제 사실 각 대학에서 논술 치르고 나면 내년 4월 달이나 5월 달 되면은 입시 요란집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논술 문제가 어느 교과서 페이지 몇 페이지에서 제출되었다. 아니면은 입에서 몇 페이지에서 이 제시문이 제시되었다. 그걸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교과서나 입에서 교재를 벗어난 문제는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할 필요는 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 즉
논술 시험은 부분 점수가 주어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자신 수준에 맞게끔 답안지를 작성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과서, 가장 기본적인 네. 교과서와 대학별 홈페이지 이렇게 기본기들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들을 하고 네. 계십니다. 예전에 그 수능 만점자가 본인은 교과서만 봤다라고 했던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논술고사에 대해 짚어봤다면 가장 중요한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면접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면접을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면접을 준비할 때도 내나 홈페이지 가서 지난 3년간 면접 문제라든지 아니면 네. 올해 면접 예시 문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도 좋은 거고 또 실제 모 입시 전문가가 자녀 교육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냥 네.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다 합격시켰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분이 내나 수시 면접 보고 갔는데 그 자제분들은 하신 말씀이 우리 애들이 원하는 대학 간 거는 부모님과의 끝없는 수다 때문이었다. 네. 즉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요즘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실제 요즘 학생들은 내가 남한테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저 분이 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화의 요점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부모님과의 많은 대화가 오히려 면접 준비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모 입시 전문가가 김윤수 원장님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와도 평소에 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처음 보는 어른에게도 좀 편안하게 본인의 어떤 생각과 신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굉장히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께서 원장님께서 실제로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학생이 어떤 면을 가장 보실 것 같으세요? 제가 처음에 들어오는 모습부터 볼 것 같습니다. 자세. 예, 앉는 자세부터 볼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인사성을 볼 것 같고 물론 누구나 다 인사를 하겠지만은 네. 몸의 배인 인사와 근성으로 하는 인사는 표시가 날 것 같고 네. 또 대답을 할 때 말이 어눌하더라도 자신의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표시하는 학생이 있고 말을 얼버무리는 학생이 있다면 말이 얼버무리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한다면 말 잘한다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얻으면서도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가장 어려워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어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면접을 보는 사람은 학생을 뽑기 위한 겁니다. 또 그 학생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이 학생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합격시켜 줄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입장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너무 면접관을 갖다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아빠다 삼촌이다 라는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네. 면접을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면접을 볼 때 본인의 어떤 약점을 가리는 것보다도 네. 강점을 조금 더 살리고 맞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말하는 심정으로 예.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예.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입시 전략을 짜야 할지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시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실제 지금 현재 부모님이 어떤 조언을 해라라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과연 우리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동안 과연 우리 부모님이 애한테 칭찬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애가 갓난일 때는 털어매도 아이고 이쁘다 엉덩이 뚝뚝뚝 치주고 이랬는데 네. 실제 학생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못했다 이거 하지마 라는 이야기만 했지만은 실제 칭찬은 박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집은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이라도 아이고 우리 아들 아니면 우리 딸 지난 12년간 고생 많았어. 그렇게 격려 한마디가 오히려 우리 학생들 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과를 떠나서 이 순간 최선을 다한 자식들에게 예.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꼭 예.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김윤수 입시 전문가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 모두가 자신에게 잘 맞는 입시 전략을 세워서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